오늘 정말 꼭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떠한 파장이 올지 모릅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이 방법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조금 떨립니다. 감성인형 감성주택.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의 대표소장 박지성입니다. 오늘은 예비건축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10, 그 중에서 네 번째 시간 설계비의 가격 차이와 건축비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건축 계약 이후부터 입주까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10의 스토리를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설계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이야기가 가지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말을 했던 부분들과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을 계획을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순서가 바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건너뛰고서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이제 건축사를 방문하거나 이제 건축 계약을 하게 되면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건축사 또는 설계 사무실, 그런 데서는 건축비를 어떤 곳은 2천만 원, 3천만 원 부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뭐 700만 원 정도 부르고, 그리고 또 임야나 전답을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는 건축 허가를 같이 진행을 할 때는 보통 설계비는 3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비싼 곳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설계사무소가 가장 이제 비싸요. 왜냐면 그 얘기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비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싼 곳은 이제 건축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부서가 있어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싸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금액만으로 봤었을 때 설계 전문사무소가 가장 설계비가 비싸고, 그 다음은 건축사무소가 비싸고, 그 다음은 건축회사가 가장 싸다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설계전문사무소가 가장 비쌀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설계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위에 수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를 또 많이 받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최상의 퀄리티를 내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설계라는 것이 창작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모방의 영역도 겹치기 때문에 배고픈 설계사를 만나게 되면 싸게 해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싸게 하는 것만큼 열정적인 설계를 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건축사무소는 이제 왜 설계 전문사무소에 비해 조금 더 설계비가 저렴할까요? 건축사무소는 이제 설계만의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용역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계약으로 이제 두 가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솔직히 좀 더 저렴할 수가 있고요. 솔직히 이제 건축사에 있는 설계사는 실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건축회사는 왜 설계비가 가장 저렴할까요? 건축회사는 건축 시공으로 인한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 계약을 위해서 협의만 잘 하신다면 거의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설계 퀄리티, 설계 품질은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설계 퀄리티는 당연히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사무소가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딜까요? 두 번째로는 건축사무소일까요? 건축회사일까요? 제 생각에는 설계사무소 다음에는 건축회사가 설계 퀄리티가 좋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건축사무소보다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건축사무소란 얘기죠. 그러니까 1등 설계사무소, 2등 건축회사, 3등 건축사무소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뜯어보면 당연히 이 설계사무소는 전문 설계이고 그로 인한 수입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다 비싼 값을 받으려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설계사무소의 설계사마다 실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복불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장 실력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훌륭한 설계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건축주의 마음에 드는 맞춤 설계이면서 미적으로 아름다운 설계이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한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쁜 집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쁘면서 건축비가 적게 나오게 설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축회사는 왜 건축사보다는 퀄리티가 좋고 설계사무소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건축회사는 이제 건축 설계부를 보통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말 그대로 설계만을 하는 이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있고 그리고 설계 부서와 인테리어 부서로 나뉘어서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사무소와 솔직히 비슷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축 설계를 할 양이 너무 많아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이조차도 이제 하도급을 이제 프리랜서 설계사에게 일을 맡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이야기 중에 파트 1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퀄리티가 좋고 고가의 이 주택을 고집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퀄리티가 좋지 않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더라도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는 직영 설계팀에서는 오히려 이제 실력이 적은 초보자가 맡게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의 퀄리티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계비와 인허가 문제만은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설계의 퀄리티도 그리 좋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제 헷갈린데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설계사 사무소 헷갈리죠.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둔 것은 사실은 설계사 사무소라는 것과 건축사 사무소라는 게 사실은 통칭해서 건축사 사무소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것을 더 전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구분을 좀 지어봤습니다. 어찌됐거나 제가 조금 더 건축회사도 세분화해서 분류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설계비의 차이 그리고 설계 퀄리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성인형 감성주택.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축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건축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세 군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곳, 그 다음에 가장 싼 곳, 그리고 적정한 곳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세 가지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비싼 곳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하우징 업체가 가장 비쌉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대형 하우징 업체는 구분하기 편하게 앞으로는 지금부터 오늘은 건축 대행 업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건축 대행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위에 세 번째 이야기 파트 1 예, 여기 링크 건축을 시작하는 4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형이 어찌 보면 대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죠? 건축 대행 업체가 가장 비싼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간접비가 많이 들게 되고 또 그만한 매출을 위해서 투자하는 홍보비 즉 모델하우스 그리고 각종 인터넷 광고 각종 미디어 및 SMS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영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주된 수입원이 이 건축 매출인데요. 건축 매출을 위해서 그만큼 유지되는 비용과 투자되는 비용이 점점 매출에 비해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많을수록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큰 회사임을 강조하고 금액을 더 비싸게 견적 산출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많은 건축기의 계약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비하를 하자면 검증되어지지 않은 동네 업자들에게 또는 작은 이제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주기 바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스펙과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건축 단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건축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도 못 받는 동네 업자나 또는 소규모 시공 전문 업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건축비를 갖추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가격만 저렴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취하면 한 가지를 놓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계 퀄리티나 시공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서 또는 이 체계화되지 않은 스펙으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곳이 좋은 건축 업체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바로 이제 그 브랜드 최소 브랜드 특허 출원을 할 정도의 규모 이상의 전문 시공사가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건축 대행이 아니라 뭐라 했죠? 건축 중개업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제가 전문 시공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걸고 할 수 있는 전문 시공사가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자기네 이제 브랜드 네임을 컨트롤할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전문 시공사와 건축 중개업체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솔직히 일반인들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정말 꼭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 시공사는 하도급 소장이 없는 곳입니다. 즉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공사나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전문 시공사는 건축 시공으로 인한 수입이 주된 수입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하도급을 줄 만한 가격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중개업체와의 가격이 보통은 평당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예. 전문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공 품질이 유일한 경쟁력이라서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복잡한 견적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만들어진 이제 스펙서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합당하고 가성비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전문 시공사는 건축 중개업체만큼의 광고비를 그리 많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건축 중개업체와 전문 시공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 시공업체의 현장 소장들은 100%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건축 중개업체의 경우에는 직영 소장의 비율이 없지는 않지만 대략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80에서 90%가 하도급 현장 소장이라는 말이니까 그것만 구분할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건축 중개업체와 전문 시공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축 중개업체를 걸러내고 전문 시공사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스펙 정도는 메모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스펙에 비해서 단가가 저렴한 업체가 시공 전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두 번째, 박람회를 빠지지 않고 큰 규모로 참가를 하고 어마어마한 모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건축 중개 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 방법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떠한 파장이 올지 모릅니다. 저나 저희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떨립니다. 예. 제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백도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제가 건축 중개업체에서 근무를 해본 내부 고발자로서 이 방법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로 인한 책임과 부담은 제가 지고 가더라도 조금이나마 이 주거 문화의 공정한 건축 거래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힘주어 이 다음의 내용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상담을 받으시고, 자, 이 방법을 써보세요. 이제 여러 곳에 상담을 받으시고 그것이 마음에 드셨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이런 단서 조항을 한번 요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시면 거의 80에서 90%는 건축 중개업체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의 직원이 현장 소장이 아닐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영 소장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금을 배상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달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착공 전까지 담당 소장의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해보면 그러면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그냥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일단 상담을 다 받고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제 마음에 들었어. 근데 최종 결정은 꼭 이 조항을 달고서 한번 요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집을 짓는 담당 소장이 만약에 직원이 아닐 경우, 회사의 직원이 아닌 직영 소장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단서 조항을 달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착공하기 전까지 우리 집을 짓는 담당 현장 소장의 신분증 사본과 그리고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당황을 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100% 건축 중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도급을 주는 업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분증은 당연히 그 소장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떼보면 이 사람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 또는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곳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재 과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가 이 사람 건지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분증이 있어야 당연히 이 소장님이 이 신분증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것의 이 해당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에 나오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계약을 하는데 A라는 회사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또 그런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주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직영 소장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바로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계비의 차이와 건축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비 건축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10, 다음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의 행복한 집 짓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